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2,000개 이상 달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몇 해 전부터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탈원전의 장점은 원자력이라는 정말 매우 위험한 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은 탈원전이 아닌 오히려 앞으로 몇 년 안에 원전 100기 이상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보통 원전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짓죠. 그래서 한국도 원전이 지도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중국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건데 중국의 원전 위치를 보시면 그 위험이 실감나실 겁니다. 만약 중국 원전에서 조금 혹은 많이 새어나올 경우 인천, 경기도 쪽부터 해서 밑으로 쭉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앞으로 100기 이상을 더 짓는다고 하니 과연 한국만 탈원전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단점은 더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탈원전 하게 되면 원전의 발전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원이라곤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은 원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잡소리가 길었는데 탈원전은 한순간에 뚝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자연에너지, 예를 들어 수력, 풍력, 조력, 태양광 같은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한데 한국에선 꽤 오래전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발전소를 결합하여 만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매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자전거 도로인데요.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10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는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대체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건 바로 옆에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매연을 직방으로 맞는다는 것 정도이고 또 오토바이가 은근히 이 길을 이용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것 정도가 있는데 이거 외에는 공간 활용을 매우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자전거 도로가 세계에서 탑급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수많은 길들을 세종시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결합하여 만든다면 비를 피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많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될 테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획이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태양광 발전 자전거 도로를 본 해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 직접 설치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태양판 배치야. 현재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지구온난화를 위해선 좋은 선택지야. 미국에서는 밤에 많은 원숭이들이 배선을 뜯어놓겠지. 이건 정말 사실이야. 나는 한국에서 몇 년 살았고 나는 항상 그들이 대중교통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존경했어. 미국에선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나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 보지 못했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 한국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대기 오염은 항상 끔찍해.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들이야. 이런 미친 생각을 실현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워. 저 도로가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노숙자들을 위한 캠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중간에 휴게실이 있다. 만약 그 휴게실과 자전거 도로가 이어진다면 나는 당장 한국에 가서 살 거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소음 때문에 나는 미쳐버릴 거야. 바라건대 이 태양 전지판은 중국제가 아니길 바래. 독일제여야 한다. 중국 브랜드는 5년 사용하면 고철이 돼버려. 한국은 정말 이렇게 혁신적이다. 그들은 지금 투자하고 나중에 이익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의 서구 정부들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우울해져.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한국은 모두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지. 아주 새롭고 효율적이고 저렴한 철도 시스템. 그들은 미국을 멍청이처럼 보이게 하지. 미국은 결코 위대하지 않아. 그러나 한국은 뉴햄프셔, 버몬트 합친 것보다 작고 5,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뉴햄프셔, 버몬트는 대략 2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 이런 종류의 타입은 정말 끝내준다. 미국은 너무 부패해서 합법적으로 미래로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어. 10년마다 그 비싼 쉐이더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무의미한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미래적인 나라라서 가능한 일이지. 저 도로 진입하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만약 사고가 나서 태양 전지판을 부숴먹는다면 끔찍하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미국인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 내 계획은 3년 안에 한국으로 가서 사는 거야. 정말 멋지다.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나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이 사력 있게 계획된 기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기를 바래. 이런 건 정말 간단하지만 천재적인 거야. 그 나라 사람들 수준이 높아야만 가능한 일이야.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런 도로가 생긴다면 몇 달, 아니 10일 안에 모두 도난당할 거야. 확신한다. 이거 대박이다. 나는 잘못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 내가 상상하던 방법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니.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없어. 미래적인 나라로는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 영상을 이사직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2017년 3월 1일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전자장비 전문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인수 가격은 무려 총액 80억 달러, 약 9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인수권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으로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만이 어떤 기업이길래 삼성이 이토록 공격적인 인수를 감행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하만의 입지는 어떠하고 현재 삼성 내에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하만카돈이라는 브랜드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겁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음질의 스피커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 빔 프로젝트에도 고급 사양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만카돈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잘 아실 텐데요. 과거 현대자동차의 고급 차량에 들어가던 JBL, 렉시콘 등의 브랜드와 함께 고급 오디오 옵션의 대명사였죠. 현재도 아우디의 뱅 올롭슨, 렉서스의 마크 레빈슨과 함께 고급 오디오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브랜드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오디오 브랜드가 하만 인터내셔널이라는 단 하나의 그룹에 속한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계에서 폭스바겐이 세아트, 스코다와 같은 보급형 브랜드에서 스카니아, 만과 같은 상용차 전문 브랜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부가티 같은 고급 슈퍼카 브랜드, 벤틀리라는 고급차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한 것처럼 하만 인터내셔널도 다양한 가격대와 포지션의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하만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이 2015년 기준 세계 카오디오 시장의 41%라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 역시 24%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시장 점유를 통해 하만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브랜드를 공동 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익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장 시장마저도 선점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텔레매틱스 역시 각각 10%에 달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이를 토대로 차량용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중 순이익은 7억 달러에 불과한 하만은 삼성전자에 비하면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6년 등기 이사에 오른 뒤 하만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큰 공을 들입니다. 이미 반도체 분야로 세계 탑급인 삼성이 하만을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삼성그룹의 4대 미래 성장 사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삼성의 하만 인수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삼성은 4대 미래 성장 사업을 발표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자장비 부품 사업이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의 전자장비, 즉 전장시장은 수많은 협력사들이 복잡하고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이 시장을 손쉽게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BMW, 벤츠, FCA에는 하만카돈이 탑재되고 페라리, 도요타, PSA에는 JBL 오디오가 사용되며 현대 기아차에는 JBL, 렉시콘, 인피니트를 탑재하였는데 삼성전자는 결국 하만의 인수를 통해 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만은 삼성그룹의 자회사들이 전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2017년 아우디를 시작으로 12.3인치 OLED 계기판 및 뒷좌석용 12.4인치 OLED 디스플레이마저 납품 중이며 이는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차량용 투명 OLED HUD 등 첨단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라 앞으로 볼 고급 차량의 계기판 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HUD 등에도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녹아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하만의 기술력을 삼성 제품에 포함
포함시켜 더욱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의 갤럭시 S와 노트 모델군에도 하만의 브랜드인 AKG 이어폰을 번들로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 이슈가 된 삼성 갤럭시 폴드 역시 AKG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으며, 삼성의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역시 AKG 음향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처럼 삼성과 하만그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각각의 매출 실적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과감한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이나 반도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기존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하만 인수,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만 인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삼성그룹은 앞으로 4대 미래성장 사업에 모두 성공하여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수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 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 및 개발 분야에서는 더더욱 심화되는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이 차세대 화면 표시장치 산업, 즉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입니다.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PDP, LCD 등 다양한 종류의 방법과 소자의 차이로 수많은 끔찍한 세대를 거쳐 진화해왔습니다. 해를 먹을수록 정밀해지며 작아지고 수명은 늘어나며 점점 더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의 화려한 역사만큼이나 변천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게 한국과 일본이 디스플레이 산업이기도 합니다.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어느새 삼성과 LG라는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차세대 고품질 디스플레이 시장을 꽉 쥐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LCD 따위 9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이 기세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 두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이제 중국 브랜드에 팔려가 되려 일본이라는 자국 시장을 겨냥하는 검달린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소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먹거리는 OLED 시장입니다. 뛰어난 전력 효율성, 소형화, 슬림형 디자인, 유연성 등 차세대 전자기기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OLED는 처음 일본에서 개발되었지만 파란색 소자의 수명이 문제로 버려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파란색 소자의 짧은 수명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 업체들은 수많은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또 앞서 언급한 OLED의 장점처럼 그 수명보다 더욱 메리트 있는 무한한 활용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트렌드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차세대 먹거리였던 OLED 산업을 포기했던 일본, 단지 한 뼘 앞에 보이는 단점 하나로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버린 미래 먹거리를 보는 안목이 없었던 일본은 결국 한국에게 그 미래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었고, OLED의 다음 세대까지도 일본은 한국의 위협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기간과 고객층 선점 전략을 살펴보건대 업계 및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OLED의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현재 삼성과 LG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 100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LED 소자를 더욱 촘촘하게 채워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OLED와 똑같이 자발광을 하지만 청색 소자의 수명이 긴 편이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자동화 설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제조해야 하고, 따라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LED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겨우 살아남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 하나인 소니가 2012년 바로 전 단계 기술의 미니 LED를 처음 공개했고, 2016년에서야 마이크로 LED 범주에 드는 제품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이 기대감을 증폭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상용화한 소니조차 가정용급 크기의 소형화에 실패했고, 몇 달이나 걸리는 생산 기간에 무엇보다도 매우 비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전용으로밖에 판매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기술 개발에 착수해 1년 만인 2018년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에 근접한 미니 LED TV를 출시했고, 2019년 1월과 6월 더욱 발전된 기술력으로 35/60 마이크로미터 소자를 사용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로 LED TV인 더 월 시리즈를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모듈을 이어붙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간 단축과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소형화가 될수록 일반 가정용 TV 사이즈에 딱 맞춰지는 셈이니까요. 소니는 2012년 미니 LED를 내놓기부터 마이크로 LED를 내놓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삼성은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소비자용 소형 TV라는 타이틀까지 내걸었죠. 결국 소니는 삼성의 움직임을 의식했는지 영화관에만 판매하던 시네마용 초대형 스크린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며 삼성을 따라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내에서 소니의 거의 유일한 경쟁사 교세라에서 이번 10월 18일에 지바
오카현 지역에서 열린 첨단 전자기기 박람회에 참가, 마이크로 LED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교세라는 OLED보다 휘도가 높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소니 제품보다 더욱 세밀하다, 밀도가 높다며 올해에만 2가지 제품을 공개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략하려는 시장 역시 소니와 삼성이 뛰어든 소비자용은 배제한 채 자동차 부품용 등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만 노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개발 과정이나 차별화된 기술 등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도 준비하지 못한 만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상 소비자용으로 판매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를 실현한 고난도 기술을 보유한 건 삼성전자뿐입니다. 소형화가 어려운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소형화의 성공에 소비자용 제품을 출시했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더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가진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를 따지고 들어가면 소니와 교세라가 왜 소비자용 LED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량 생산이 힘들고 일반 소비자 시장 공략을 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형화 성공과 더불어 수율이 안정화를 갖추어 소니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 시장을 선점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그리고 QLED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야 모두 아직 미개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지만 첫 스타트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디스플레이 강자였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있는 상황이니까